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다른 거 되게 쉽고요. 이제 열의 측정 파트에서 여러 가지 좀 공식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 공식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Q는 CMT라는 공식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공식인 것 같은데, 이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Q는 뭐냐면 영어로는 quantity of heat, 그래서 열의 양, 열량이라고 해요. 열량입니다. 열량을 구하는 방법은 C가 비열이라는 뜻이야. 비열. M은 질량이고요. 얘는 온도는 온도, 템퍼레이처인데 델타가 붙었으니까 온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하나씩 볼게. 우리가 질량이 뭔지는 알고 온도 변화가 뭔지도 알아요. 우리 온도계로 처음 온도가 20도인데 나중 온도를 측정했더니 25도가 되었네? 온도 변화량은 5도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온도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고요. 열량과 비열을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비열을 좀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공식을 먼저 설명할게요. 두 번째 공식은 대문자 C는 소문자 C 곱하기 M이라는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대문자 C는 뭐냐면 열 용량이에요. 열 용량. 얘는 당연히 비열이고요. 질량이죠. 그렇죠? 자, 열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또 CM이에요. C는 CM, CCM이라고 암기합니다. CCM. 두 번째 공식은 CCM이라고 암기를 하고요. 첫 번째 공식은 Q는 CMT를 퀄리티 좋은 시멘트 또는 퀄리티 좋은 씨암탉. 책에도 우리 씨암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암탉 그러면 여러분들 A라고 착각할 수 있어서 쌤 같은 경우는 그냥 시멘트가 좀 더 직관적이라서 퀄리티 좋은 시멘트라고 암기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건 그래서 세 가지가 되겠네요. 열량, 비열, 열용량. 자, 그러면 열용량과 비열의 관계부터 설명을 할게요. 얘네가 누굽니까? 캠퍼스 커플이에요. CC. 쌤의 오랜 꿈을 이뤘을까 못 이뤘을까? 못 이뤘어요. 쌤한테 대쉬하는 후배들이 많았거든요. 쌤이 근데 거절했어요. 기특으로도 안 듣고 있어 지금. 기뻐하고 있어 지금. 아이 뭔 소리야,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야. 쌤이 고3 때 사귀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쌤 군대 가서 공부시는 거꾸로 생겼으니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친구였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 진짜 그냥 친구. 딱 손만 잡은 친구. 아무튼 그런데 그 친구가 내 여자친구라는 인식이 있어서 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도 하고 되게 멋있게 그렇게요. 통솔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후배들이 이렇게 그래서 좋다, 괜찮아? 부신 거 아니지? 좋다고 막 고백하고 막 그랬는데 쌤이 나 여자친구가 있어 얘들아. 그래서 막 울고 막 쟤 왜 울어?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어쨌든 CC는 그래서 못 해봤습니다. 자, 한 CC가 있어. 한 CC가 있는데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주 험악하게 얼굴에 흉터 있는 험악하게 생긴 깡패를 만납니다. 얘가 남자이고요. 얘가 여자애야. 남자애가 어떻게 해야 돼? 안타깝게도 남자애가 쪼꾸매지더니 주랭랑을 칩니다. 이 남자애는 굉장히 비열한 놈이죠. 그래서 소문자 C가 비열입니다. 졸업하기 잘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졸업해야겠다. 들죠? 그래서 소문자 C가 비열이고요. 대문자 C는 열용량이라고 표현해요. 열용량 먼저 설명할게요. 열용량은 예를 들어서 뚝배기와 냄비를 생각해보면 돼. 뚝배기와 냄비를 같은 질량은 똑같이 M
똑같이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열을 많이 담을 수 있나요? 뚝배기와 냄비 중에 열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게 누구다? 뚝배기가 좀 더 열을 많이 담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돌솥 비빔밥 같은 거 먹으면 오랫동안 뜨겁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걔가 열을 많이 담고 있어서 한동안 열을 공급하는 거야. 하지만 냄비는 금방 식어버리잖아. 그래서 열을 많이 못 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열 용량이 얘가 더 큽니다. 열 용량이 얘가 더 큽니다. 얘는 열 용량이 좀 작아.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비열 때문이야. 비열 때문에. 뚝배기가 냄비보다 비열이 커요. 비열이 커서 열 용량도 큰 거야. 이제 좀 이따 비열이 뭔지 설명할 거야. 냄비는 비열이 작아. 그래서 열 용량도 작은 거야. 그럼 봐봐. 열 용량과 비열의 관계. 얘가 크면 얘도 크지.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열 용량과 비열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첫 번째 관계식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도 뚝배기야. 둘 다 뚝배기야. 뚝배기. 인데 두 번째 뚝배기가 4m짜리야. 이만한 뚝배기야. 둘 중에 누가 더 열을 많이 담을 수 있죠? 4m짜리죠? 열을 더 많이 담겠네요. 그래서 열 용량이 누가 더 크다? 얘는 좀 작고 얘가 더 큰 걸 거 아니야? 근데 비열은 둘이 같아요. 왜? 같은 뚝배기니까.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같은 뚝배기라면 비열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질량이 크니까 연용량도 크잖아. 보이죠? 그래서 질량과 연용량도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래서 CCM이라는 공식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암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열량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연용량 끝났고요. 연용량에 대한 이해는 이 표로 연용량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열량 먼저 설명할게요. 열량이 뭐냐면 A라는 물체하고요. B라는 물체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A라는 물체 안에는 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10개 들어있어요. 근데 B는 열이 2개밖에 안 들어있다? 그럼 온도가 누가 높겠어? 얘가 온도가 높겠죠? 이때 열의 특성이 뭐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은 항상 이동합니다. 그래서 잘 봐. A에서 B로 열이 이동합니다. A에서 B로 열이 이동해. 언제까지 이동할까?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때 이동한 열의 양을 줄여서 열량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열량이라 불러줘요. 재밌는 건 A가 2개를 잃어버리면 B가 몇 개를 받아요? 2개를 받죠. 그래서 A가 보내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은 항상 어떻다? 같아. 그죠? 이걸 이용해서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CMT를 계산을 해서 온도 변화 측정하고 질량 측정하면 두 녀석 중에 Q가 같아야 되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비열이 큰지 작은지 얼마나 큰지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자, 열량 공식 이거니까 얘 열량과 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각종 요소들 질량을 찾을 수도 있고요. 비열을 찾을 수도 있고 온도 변화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많이 이용된다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이때 이동한 열의 양을 quantity of heat 그래서 Q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네요. 열량까지. 열량은 이런 거구나. 열용량은 열을 얼마나 담을 수 있냐의 개념이라면 열량은 이동한 보내준 또는 이런 어떤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지막 비열입니다. 비열이 뭐냐? 비열씨가 뭐냐면 자, 생각해봐. 여기에 뭘 준비하냐면 물 1kg을 준비합니다. 여기다 뭘 준비하냐면 모래 1kg을 준비합니다. 1kg. 모래와 물 1kg을 준비합니다. 같은 질량을 갖고 있어요. 자, 현재 온도는 둘 다 0도씨야.
되게 차가운 0도씨에 있는데 둘한테 열을 공급해서 온도를 올릴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1도씨만큼 올릴 거고 얘도 1도씨만큼 올릴 겁니다. 재밌게도 물은요 얘를 1도 올리려면 굉장히 많은 열을 넣어줘야 돼. 물이 얼마? 1kcal만큼의 열을 넣어줘야 1도가 겨우 올라가. 근데 모래 같은 경우는 찔끔 0.19kcal만 넣어줘도 1도가 띡 올라가. 이런 차이가 물질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 야, 물 너는 비열이 얼마야? 나는 이게 비열이야. 1이야. 1kcal야. 뭐 하는데? 나의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1kcal야. 이게 열량입니다. 자, 열량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비열이라는 숫자를 정하는 거야. 야, 나는 1도 올리는데 1kcal 필요해. 그러면 비열이 1인 거고요. 나 1도 올리는데 0.19 필요해. 나는 비열이 0.19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게 정의가 돼요. 이게 어떻게 응용되냐면, 그래서 잘 봐봐. 여기 물하고 모래가 있는 해수욕장이야.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하고 물의 양이 같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태양에서 비춰지는 열 에너지는 같은 양의 같은 양의 열 에너지가 둘 다 공급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같은 양의 열이 공급돼. 예를 들어서 얘가 1kcal가 공급되고 여기도 1kcal가 공급된다면 얘는 1도밖에 안 올라가겠지. 물은. 얘는요. 0.19마다 1도니까 5도가 넘게 올라가겠죠. 그죠? 같은 양의 열을 공급하더라도 온도 변화가 심한 놈이 누구야? 이 녀석이야.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많이 변합니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비열이 작으면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엄청 심한 거야. 우리 몸이 만약에 골렘처럼 바위로 되어 있다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다행히 뭐로 채워져 있다? 물로 채워져 있어서 그렇게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거야. 밖에 추운 곳에 나가도.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으니까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골렘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이 모래로 되어 있다.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엄청 심할 거예요. 온도 변화가 엄청 심한 걸 이제 버텨야 될 겁니다. 다행히 우리 몸은 물로 채워져 있어서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아요. 자, 이것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야, 그러면 열량이 이렇게 하다. 온도 변화와 관계를 좀 정리하면요. 이 공식이야. 이거를 온도 변화에 대해 정리해가. 델타 T에 대해 정리하면요. 델타 T는 CM분의 Q로 나옵니다. 보이나요? 무슨 말이냐? 야, 비열이 큰 놈이 온도 변화가 작다는 뜻이야. 보이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개념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야, 이거를 온도 변화를 비교하래,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 공식을 띡 변형해 놓고, 같은 양의,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같은 양의 열을 공급했을 때, 그리고 질량도 같다는 전제하에 비열이 큰 놈이 온도 변화가 작겠네? 라는 걸 확인하는 녀석입니다. 오케이? 개념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네가 아니라 공식에서 직관적으로 딱 보이게 되는 거지. 약간 물리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열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해수욕장에 가면은 모래는 겁나 뜨거운데 물은 별로 안 뜨겁잖아. 그 이유가 온도 변화가 모래는 심하고 물은 온도 변화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아, 이게 비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kcal/kg 도씨. 또 봐봐. kg가 약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을 쓰기도 한다. 1칼로리/g 도씨도 역시 비열의 단위가 됩니다.
또 1kcal가 4.2줄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 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4.2 이런 거 주는 거는 이제 줄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비열을 외워서 푸는 건 아니고 물질마다 비열이 다르다라는 거. 물질마다 비열이 다르고 비열이 크다는 건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구나. 비열이 작다는 건 온도 변화가 클 수 있다. 크다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 잘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열용량, 열량, 비열까지 잘 정리를 했고요. 요 Q는 시멘트라는 공식을 이제 변형해서 여러 가지 공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M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CT분의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비열에 대해 정리하면은 M 델타 T분의 Q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식으로 변형해서 문제에서 야 비열을 비교해라, 질량을 비교해라, 온도 변화를 비교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보더라도 얼마든지 공식을 변형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CM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CM이 뭔데? C잖아. 그래서 열량 공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로 구할 수도 있다? C 델타 T로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CM 대신에 대문자 C, 열 용량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1번만 있는 게 아니라 2번으로도 열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뭘 주냐에 따라서 1번으로 구할 수도 있고 2번으로 구할 수도 있겠네요. 열량을 구할 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살짝 머리를 좀 식혀 보도록 합시다. 편하게 들읍시다. 편하게.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물질들을 막 반응시킬 때 이 물질이 반응하면서 열을 방출하기도 하고요. 열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누가 열을 방출하고 누가 열을 흡수하지? 그 화학 물질이죠. 물질. 자,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물질을 잠깐 보여줄게요. 이 안에서 화학 물질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요 물질이 막 반응을 해서 열을 막 밖으로 뿜어내고 있는 거죠. 밖으로 뿜어내기도 하지만 여기서 뿜어낸 열이 여기 물에 흡수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때 요 뿜어내는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개라고 불러줍니다. 이거는 화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화학 2에서 나온 내용인데, 아무도 안 왔어? 화학 2에서 나온 내용, 어디 갔어? 나온 내용인데, 잠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야. 그럼 개가 열을 방출하면 누가 열을 흡수한다? 그 주위라고 표현해. 주위. 여기가 주위입니다. 주위. 여기도 당연히 주위가 되겠죠. 개 바깥쪽을 다 주위라 그래요. 그래서 발열 반응 같은 경우, 잘 봐. 이게 발열,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야. 왜 열을 방출하냐면 반응물이 에너지가 더 많고 생성물은 에너지가 적잖아.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면 남는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해야 내려갈 수 있잖아. 그래서 반응물이 에너지가 더 많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적은 경우에는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누가 열을 방출하는 거냐? 개가 열을 방출하는 거야. 주위는 그 열을 흡수하겠죠. 문제입니다. 발열 반응에서는 주위의 온도가 올라간다. 맞죠? 주위 입장에서는 열을 받은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발열 반응에서 물질의 온도는 올라간다. 여기서 물질은 요 개를 말하는 거야. 개의 온도가 올라간다? 개 입장에서는 열을 밖으로 버렸잖아. 자기 온도는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죠? 네, 아주 교묘하게 발열 반응이니까 이 온도 올라가겠지라고 그냥 판단하게끔 낚시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와 주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걸 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흡열 반응은 그 반대가 되겠죠. 흡열 반응은 반대가 될 겁니다. 맞춰볼게요. 좋아요. 자, 그래서 흡열 반응은 얘가 열을 흡수하는 거잖아. 얘가 열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잖아. 자, 걔가 열을 흡수하면 걔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근데 주위 입장에서는 열을 뺏긴 거잖아. 주위 온도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게 맞겠지. 그래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을 구별해 주면 돼.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열을 밖에서 흡수했으니까 에너지가 많아지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뭐냐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예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딱 봐도 발열 반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메테인을 연소시켜 막 태워 열이 나잖아. 발열 반응이네. 그죠? 너무 당연하게 발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염산, 수산화나트륨 둘을 반응시킨대. 뭐가 느껴지죠? 아,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만나는 중화 반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중화 반응. 이 중화 반응에서는 중화열이라는 게 방출되잖아요. 그죠? 기억나니까 중화열이에요. 기억나? 중화열이 방출되니까 발열 반응인 게 확인되죠. 화학식을 딱 보고서 아, 이거 산이네? 염기네? 아, 그럼 열이 방출되겠네? 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연과 염산반. 이거 뭐냐면 금속을 갖다 놓고 염산을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리면 기체가 부글부글부글하면 기체가 막 발생해. 금속에서 기체가 막 발생하는 걸 보고서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뭔가 열이 발생되고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금속과 산이 반응할 때도 열이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구나라고 이미지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기체가 발생할 때 열이 방출된다 생각해주면 돼요. 자, 이거 철이 녹쓰는 반응. 철이 녹쓰는 건 되게 느리게 이루어지는 반응이라 이게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눈으로 관찰하기 힘든데 이 철이 녹쓰는 천천히 일어나는 이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만든 게 그 유명한 뜨거워. 뭐죠? 다시 핫팩. 맞아, 정답. 손난로라는 선생님 판토마임을 잘해서 정확히 알아맞혔죠? 아니야? 소리가 나요. 아무튼 이 핫팩이 뭐냐면 이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고요. 철가루가 들어있고 공지를 뜯는 순간 뭐랑 결합하는 거야? 산소랑 결합하게 만들고 그 안에 어떤 가루, 특정한 가루를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만든 게 핫팩입니다. 이거야. 철이 녹슬을 부르는 거야. 철이 녹슬 때 핫팩 떠올리면 돼. 아, 핫팩이 뭐다? 발열 반응이죠? 당연히 발열 반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가지고 기억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소개할게요. 봐봐. 이 방법 뭐냐면 예외적인 게 하나 있긴 한데 방법을 보자. 어디 보자. 뭐가 예외더라? 얘가 예외다. 예. 잘 봐봐.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고체와 액체와 기체의 에너지 그래프야. 고체한테 열을 가해야 액체가 되고요. 액체한테 열을 가해야 기체가 되죠.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건 기체죠. 잘 봐봐. 여기 보면은 솔리드, 고체와 가스, 기체가 만나요. 근데 나중에 반응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솔리드만 있죠. 기체 어디 갔어? 달라붙었죠? 기체가 갖고 있던 에너지 어떻게 할 거야? 버려야 되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화학 반응식을 보고서 이 상태가 표현되어 있다면 상태를 보고서 이게 발열인지 흡열인지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야. 가스 만나서 리퀴드 되고 있죠. 가스끼리 만나서 리퀴드가 돼야 되니까 어때요? 열을 좀 방출해야겠네요. 그죠?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수용액, 수용액이 만나서 리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하다. 이것도 수용액, 수용액이 만나서 액체가 되는 반응에도 열이 방출되는데 이건 그냥 중화 반응으로 그냥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예외. 자, 이게 두 가지는 예외적인 내용이야. 이게 왜 예외라고 하냐면 솔리드가 가스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솔리드가 가스가 되면 오히려 열을 흡수해야 될 것 같잖아. 그죠? 자, 이거 같은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지금 쌤이 설명한 건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야. 예외적으로 상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있어. 그게 대표적으로 중화열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은 좀 예외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로 해서 발열 반응을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자, 흡열 반응의 예도 좀 볼게요. 흡열 반응, 자, 흡열 반응에 얘는 또 네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가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열분해니까 열을 공급하고 있지 않냐? 열을 공급하고 있다는 건 걔가 열을 흡수할 거 아니야? 당연히 흡열 반응이겠죠. 딱 봐도. 열 분해되면은 얘가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 분해되면 탄산 나트륨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좀 복잡한데 수산화, 바륨, 팔수화물이라는 물질과 질산 암모늄이라는 물질을 반응시키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 그림 자체를 그냥 기억해. 봐봐. 밑에 뭐가 보이냐? 나무판 뭐야? 나무판? 이 실험하기 전에 나무판을 먼저 준비해. 나무판에다가 뭘 칠해? 물을 이렇게 칠해. 물을 칠한 다음에 거기다가 삼각 플라스크를 올린 다음에 요 팔수화물과 질산 암모늄을 반응시킵니다. 이 반응이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열을 막 흡수해. 뭐 할 때까지? 주위의 온도가 0도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엄청 흡수하는 거야. 그럼 물이 얼어버리겠죠? 물이 얼면서 이 삼각 플라스크와 나무 도막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상상해라? 이렇게 요 그림을 자체를 기억해서 요걸 위에를 잡고 들어 올리면 둘 다 들어 올려줘요. 아, 얼어붙었구나. 흡열 반응이네. 그죠? 흡열 반응인 걸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자, 질산 암모늄을 물에다 용해시킬 때도 이제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열을 흡수하게 되고요. 광합성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니까 흡열 반응인 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얘만 예외적이야. 우리가 아까 일반적으로 상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들어봤는데 광합성만 예외적으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따로 기억해야 돼. 봐봐. 가스끼리 만나서 솔리드가 되고 있잖아. 그럼 이거 왠지 아까처럼 본다면 발열해야 정상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흡열이잖아. 예외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맞아 들어갑니다. 솔리드였던 녀석을 가스와 리퀴드로 만들고 있다는 건 열을 공급해야지만 가능한 일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솔리드와 솔리드가 만났는데 뭐가 되고 있어? 가스와 리퀴드 같은 것들이 되고 있으니까 열이 다 공급되고 있다. 즉 주위의 입장에서 열을 뺏기고 있다. 흡열 반응인 겁니다. 질산 암모늄을 물에 용해시킬 때도 솔리드 상태의 질산 암모늄이 AQ 상태, 자유로운 AQ 상태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서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일반적인 우리 상태 변화를 가지고 흡열인지 발열인지를 판단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와우. 다 했습니다. 이제 요거만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화이팅. 열의 이용입니다. 3번은 미리 다 했으니까 좀 더 정리만 하면 돼요. 아이고 좀 힘들어. 자, 발열 반응을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것들과 흡열 반응을 이용하는 것들을 잠깐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일단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건 첫 번째 해봤나? 조리용 발열팩. 쌤 해봤어요. 어떤 팩인데 뭐 이렇게 쭉 당기면 열이 막 발생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엄청 뜨겁게 데워져. 생각보다 엄청 뜨거워요. 거의 100도 가깝게 올라가는 걸 알고 있어요. 엄청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산화칼슘이라는 물질과 물이 반응하면서 이런 물질이 되는 거야. 수산화칼슘이 되는 건데 그때 엄청난 열이 방출됩니다. 방출돼요.
제가 따로 좀 기억해야 돼. 조리용 발열팩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상태 변화가 맞지가 않아요. 열을 방출하는 거라서 상태 변화가 맞지가 않게 되긴 하는데, 자, 이거 하나가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고요. 조리용 발열팩에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는 거다라는 정도는 좀 따로 좀 암기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휴대용 손난로는 아까 했었죠. 휴대용 손난로가 핫팩이 바로 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면서 빠른 철 녹쓰는 반응을 빠르게 일으켜서 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제설제, 염화칼슘을 눈에다가 뿌리면 얘가 이것 이온과 이것 이온으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방출한 열을 가지고 그 방출한 열 때문에 눈이 녹는다. 녹아서 얼지 않게 된다. 그래서 빙판길을 안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열을 방출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흡열 반응을 이용하는 건 냉각팩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냉각팩. 얘를 갖고 있으면 차가워지는, 주위 입장에서 열을 뺏기니까 차가워진 녀석인데, 질산 암모늄이란 녀석을 물에 녹일 때 아까 열을 흡수하는 것이 있었죠. 흡열 반응을 이용해서 냉각팩을 만들 수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어요. 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냉장고랑 에어컨 같은 경우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게 이제 액체 냉매를 기준으로 액체 냉매가 기화됩니다. 액체 상태였던 녀석이 기체로 변하려면 열을 엄청 흡수해야지.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 냉장실과 냉동실 거기가 뭐가 되는 거야? 주위가 돼요. 주위. 걔가 열을 뺏기는 겁니다. 냉매한테 열을 뺏겨서 나는 엄청 추워진 거야. 그게 냉장실이고, 냉매한테 열을 너무 많이 뺏겨서 엄청 차가워진 거, 더 차가워진 게 냉동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흡수하는, 그 물질이, 냉매라는 물질이 열을 흡수하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흡열 반응이 되겠죠. 똑딱이 손난로는 발열 반응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아세트산 나트륨을 물에다가 녹이는데, 아세트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물에다 녹이는데 엄청나게 많이 녹여서 약간 과포화 용액으로 만들어. 과포화 용액, 약간 좀 불안정한 용액이 됩니다. 그 안에 똑딱이가 들어있어서 똑딱이를 똑딱 하면은 이게 충격이 가해지면서, 잘 들어, 액체 상태로 흐물흐물했던 이 용액 주머니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굳어가니까 어때요? 열을 방출해야겠죠? 그게 똑딱이 손난로입니다. 그런 게 있구나 라고 그런 게 있었어 라고만 알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잠깐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합시다.